축의금 봉투가 사라졌습니다. 혹시 수발인 아주머니가 아실까요?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경숙에게 꽂혔습니다. 소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수자님, 잠깐 밖으로 나가시죠. 너마저 나를 의심하는 거니? 경숙의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인천 배다리 시장 끝자락, 세월의 반짝이가 붙은 함석 지붕 아래에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62살 정경숙은 새벽장을 보고 돌아와 밥솥 뚜껑을 열었습니다. 보리쌀이 섞인 밥에서 피어나는 구수한 냄새, 장독대에서 풍기는 된장 냄새, 그리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주현미의 트로트가 어우러져 평범하지만 소중한 아침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이 맛에 사는 거지. 경숙은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 준호는 35살, 최근 이혼의 아픈 매듭을 묶고 소규모 배달앱 스타트업을 다시 일으키려 애쓰는 중입니다. 한때 잘 나가던 회사원이었지만 창업의 꿈을 품고 뛰어든 사업이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고 결혼 생활마저 파탄이 났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성격, 그건 어머니 경숙을 닮았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저녁 준호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다시 결혼하려고 해요. 소연이랑요. 경숙은 웃었지만 눈가 주름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마음 한편에선 아들의 새 출발을 축복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에선 또다시 겪을지 모를 상처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 남편의 보증 문제로 집안이 송두리째 무너졌던 기억, 그 뒤로 가족이라는 말이 때론 따뜻한 품이 아닌 날카로운 칼처럼 느껴졌던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요. 좋은 인연이면 놓치지 말고 잡아야죠. 경숙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그녀의 마음속 평온은 그날 밤부터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소개 자리에 나온 새 며느리 후보 신소연을 만났습니다. 33살 간호조무사 출신으로 말수가 적고 예의 바른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보이지 않는 담이 있는 듯한 눈빛이었고 차를 따르며 고개를 숙이는 손끝이 유독 야무져 보였습니다. 소연은 정중했습니다. 어른에 대한 예의도 갖췄고 준호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진심 어린 애정도 엿보였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경숙은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완벽하면 더 의심해야 해. 경숙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터득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평상시보다 힘 앞에서, 돈 앞에서, 위기 앞에서 진짜 얼굴이 드러난다는 것을 그녀는 오래전에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IMF 때 친척들이 하나둘 등을 돌리고 평생 믿었던 사람들마저 차갑게 변하는 것을 지켜봤던 경험이 그녀를 더욱 신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경숙은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과 또다시 가족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사이에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소연이라는 여자, 분명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을까요? 인천항에서 들려오는 기적 소리가 깊은 밤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며칠 뒤 준호가 모친을 모시려 한다며 손님방을 정리하느라 바빴습니다. 오래된 옷장을 옮기고 벽지를 새로 바르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런 준호 곁에 동업자 도연이 함께 와서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회사 이번에 큰 투자 들어옵니다. 결혼식도 호텔로 크게 잡죠? 40살의 도연은 언뜻 보기에 성공한 사업가 같았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번들거리는 구두,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말투까지. 하지만 경숙의 예리한 눈에는
그 말끝에서 새어나오는 속내, 바로 허세의 냄새가 역하게 풍겨왔습니다. 투자가 확정된 건가요? 경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거의 확정이죠. 서류만 남았어요. 도연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지만 경숙은 그 거의라는 말에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경숙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겉모습에 속지 말자. 이번엔 내가 먼저 들어가 봐야겠어. 다음 날 아침 경숙은 지인의 소개로 돌봄 중개센터에 연락했습니다. 이름과 나이를 살짝 바꾸고 허리 시술 후 회복기 노모 수발이라는 명목으로 지원했습니다. 주소는 준호가 사는 오피스텔로 했습니다. 며느리가 될 사람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길 오후 검은 모자와 하늘색 앞치마를 두른 수발인 정수자가 오피스텔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표정만큼은 담담하게 유지했습니다. 문을 연 사람은 소연이었습니다. 아, 오셨어요? 오래 계시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간단한 식사 준비랑 약 챙겨드리는 정도면 됩니다. 소연의 말투는 반듯했습니다. 정중하고 차분했죠. 하지만 경숙이 들어서자 묘한 긴장감이 공기 중에 맴돌았습니다. 특히 시어머니 될 사람 이야기만 나오면 소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얼어붙는 것을 경숙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 어르신은 간섭이 많으신가요? 소연의 질문에 경숙이 놀라며 반문했습니다. 예. 아무것도 아닙니다. 약은 이 시간에 드리면 되겠죠. 말은 여전히 공손했지만 그 순간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 같은 거리가 생겨났습니다. 그 얇은 벽이 경숙의 의심을 한층 더 밀어 올렸습니다. 오피스텔 안은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냉장고에는 반찬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고 약통에는 이름표가 깔끔하게 붙어 있었으며 현관에는 일정표까지 정성스럽게 붙어 있었습니다. 경숙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너무 반듯해. 숨길 게 있을 때 사람은 생활을 더 정리하게 마련이지. 저녁 무렵 도연이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넥타이를 휙 던지고는 소파에 털썩 앉더니 거리낌 없이 말했습니다. 소연 씨, 이번 주 약혼식 미리 계약금 걸어두죠. 예식장에서는 현금을 더 좋아하니까요. 현금이요? 소연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투자금 들어오기 전에 어머니 집을 담보로 잡아서 잠깐 메우면 됩니다. 준호랑 이미 얘기했어요. 그 순간 경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 녀석이 언제 그런 말을. 하지만 소연이 단호하게 막아섰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집은 어머님의 역사예요. 어머니. 그 입에서 그 말이 나와요? 도연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노인네 한 분 들어와서 휘저으면 회사도 결혼도 다 꼬이게 됩니다. 그 순간 경숙의 등골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소연의 눈동자가 단단히 얼어붙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운 시선이 도연이 아닌 자신을 향하는 듯 했습니다. 정수자님, 설거지 좀 부탁드릴게요. 소연의 말끝이 거칠었습니다. 처음으로 벌어진 충돌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오피스텔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소연은 필요 이상으로 무심해졌습니다. 마치 어제의 충돌 이후 더 높은 벽을 쌓아 올린 듯 했습니다. 죽은 싱겁게 해주시고 반찬은 적게 담아주세요. 그리고 밤에는 말 걸지 말아주십시오. 소연의 말은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밤중 부엌의 불빛 아래에서 소연은 몰래 죽을 더 끓여놓곤 했습니다. 그리고 알람도 없이 약 시간을 정확히 기억해 챙겨주었습니다. 말은 차가웠지만 행동은 따뜻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경숙은 소연의 손목에서 희미한 멍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누구한테 맞은 건가? 왜 숨기는 거지? 경숙은 속으로 의문을 품었습니다. 오피스텔은 반듯했지만 어딘가 생활에 서늘함이 있었습니다. 냉장고에는 반찬이 정갈했고 약통에는 이름표가 붙었으며 현관에는 일정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그 완벽함 속에서 경숙은 오히려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저녁 무렵 시장 앞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 준호와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도연은 주정이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투자는 타이밍입니다. 어른들이 뭘 알겠어요? 어머니 집 담보만 잡으면 되잖아요. 준호는 말이 없었습니다. 술에 취한 듯 멍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소연이 조용히 오래된 등기부등본을 꺼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집은 IMF 때 이미 한 번 무너졌다가 겨우 지켜낸 집입니다. 담보는 절대 안 됩니다. 도연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런 건 내가 왜 알고 있어? 너 혹시... 말끝을 흐리며 도연은 소연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경숙은 베란다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왜 이 아이는 나한테만 유독 차가울까? 왜 내 편이 아닌 척할까? 그러다가 문틈으로 무언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소연이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낮고 급한 목소리로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 것도 제가 마저 갚을게요. 노인은 괜찮으니까 더는 협박하지 마세요. 협박? 누구에게? 그리고 왜 노인이라고 했을까요? 경숙의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통화를 마친 소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경숙은 뭔가 큰 짐을 혼자 지고 있는 듯한 무게감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경숙은 소연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은 밖에 나갈 때마다 누군가를 경계하는 듯 주변을 살폈고 전화가 올 때마다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경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소연의 대답은 여전히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경숙은 소연이 서랍 깊숙이 숨겨둔 서류들을 발견했습니다. 한성대부라는 도장이 찍힌 문서들, 그리고 매달 일정 금액이 적힌 상환 계획서까지 모든 것이 소연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빚을 지고 있는 거지? 경숙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도연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한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쇠목걸이에 금리가 번쩍이는 중년 남자였습니다. 소연 씨, 이분이 우리 투자 관련해서 도와주실 분입니다. 하지만 소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남자를 보자마자 몸이 굳어진 것입니다. 저는 잠깐 밖에 나가 있겠습니다. 소연이 황급히 자리를 뜬 뒤 경숙은 베란다에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준호 어머니 집 담보 잡는 것 언제쯤 가능할까요? 곧 될 것 같습니다. 소연이가 어머니를 잘 구슬리고 있어요. 경숙의 혈압이 솟구쳤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던 것일까요? 그날 밤 경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소연에 대한 의심과 동정이 교차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소연의 태도가 더욱 차갑고 무심해졌습니다. 마치 어제 밤일로 인해 마지막 방어막까지 올린 듯 했습니다. 죽은 싱겁게 반찬은 적게 드세요. 밤에는 말 걸지 말아 주십시오. 소연의 말은 이전보다 더욱 건조하고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한밤중 부엌의 불빛 아래에서 소연은 몰래 죽을 더 끓여 놓았고 알람 없이도 약 시간을 정확히 기억해 챙겨주었습니다. 손목의 멍자국은 더 선명해진 것 같았습니다. 경숙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누구한테 맞은 걸까? 왜 계속 숨기려고 하지? 며칠이 지나면서
경숙은 소연의 행동 패턴을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소연은 밖에 나갈 때마다 누군가를 경계하는 듯 주변을 살폈고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움찔하며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모르는 번호에서 오는 전화는 아예 받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장 앞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 준호와 도연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도연은 주정이 심하게 섞인 목소리로 큰 소리쳤습니다. 투자는 타이밍이라고요. 어른들이 뭘 알겠습니까? 어머니 집 담보만 잡으면 다 해결되는 일인데. 준호는 말이 없었습니다. 술에 완전히 취해 멍한 표정으로 소파에 기대어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평소 다정했던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소연이 조용히 서랍에서 오래된 등기부등본을 꺼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집은 IMF 때 이미 한 번 무너졌다가 겨우 지켜낸 집입니다. 담보는 절대 안 됩니다. 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술 기운에 눈이 벌겋게 충혈된 채로 소연을 노려봤습니다. 그런 건 내가 왜 알고 있어? 너 혹시 뭔가 꾸미고 있는 거 아니야?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꿋꿋이 버텼습니다. 꾸민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처음 본 노인네 집 사정을 그렇게 자세히 아는 게 이상하다는 얘기야. 그 순간 경숙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정체를 숨기고 있다는 걸 들킬까봐 두려웠지만 동시에 소연이 자신을 보호하려는 듯한 모습에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경숙은 베란다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왜 이 아이는 나한테만 유독 차가울까? 왜 내 편이 아닌 척하면서도 나를 지키려는 것 같을까? 그러다가 문틈으로 보게 된 장면이 모든 것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소연이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낮고 다급한 목소리로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 것도 제가 마저 갚을게요. 노인은 괜찮으니까 더는 협박하지 마세요. 제발. 협박이라는 단어에 경숙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이라는 표현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통화를 마친 소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감췄습니다. 그 모습에서 경숙은 커다란 짐을 혼자 지고 있는 듯한 무거움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경숙이 청소를 하다가 소연이 서랍 깊숙이 숨겨둔 서류들을 발견했습니다. 한성대부라는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문서들과 매달 일정 금액이 적힌 상환 계획서가 있었습니다. 모든 서류가 소연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도대체 무슨 빚을 지고 있는 거지? 그리고 왜 혼자서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까? 경숙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도연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어제 봤던 그 남자를 또 데리고 왔습니다. 쇠목걸이와 금리가 번쩍이는 중년 남자였습니다. 소연 씨, 이분이 우리 투자건으로 최종 확인차 오셨어요. 하지만 소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남자를 보자마자 온몸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잠깐 밖에 나가 있겠습니다. 소연이 황급히 자리를 뜨자 경숙은 베란다 쪽으로 몸을 숨기고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준호 어머니 집 담보 잡는 건 언제쯤 확정 가능할까요? 곧 될 겁니다. 소연이가 어머니를 잘 구슬리고 있거든요. 경숙의 혈압이 치솟았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던 걸까요? 소연도 그들과 한패였던 걸까요?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용산의 오래된 예식장, 90년대 발라드가 흘러나오는 뷔페장에서 약혼식이 열렸습니다. 붉은 카펫과 화려한 조명이 과장되게 치장된 공간이었습니다. 경숙은 정수자라는 가짜 이름으로 참석했습니다.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구석진 자리에 앉아 모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도연이 마이크를 잡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회사에 이번에 큰 투자가 확정되었습니다. 축하의 의미로 준호 어머니께서 집 담보도 제공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순간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경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준호가 놀라며 도연을 말리려 했지만 이미 동네 친척들과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사방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 집까지 담보로 잡는다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대단해. 그런데 괜찮을까?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경숙은 분노와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하객 중 한 중년 남자가 예식장 복도에서 경숙을 막아섰습니다. 바로 며칠 전 오피스텔에서 봤던 그 남자였습니다. 쇠목걸이에 금리가 번쩍였습니다. 정경숙 씨 맞죠? 98년 보증 채무 아직 남아 있어요. 이번에 아드님 결혼한다고 해서 축하 겸 인사차 온 겁니다. 경숙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오래전에 다 끝났다고 믿었던 악몽이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혈압이 급격히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건 다 정리된 일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자와 연체료까지 합치면 꽤 큰 금액이거든요. 그 순간 소연이 어디선가 나타나 그 남자를 밀쳐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세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런 협박은 너무하지 않나요? 남자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월말에 직접 집으로 찾아가죠. 남자가 돌아서는 순간 경숙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도연이 그 남자와 고개를 끄덕이며 눈짓을 주고받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패구나. 경숙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잠시 후 도연은 또 다른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축의금 봉투가 사라졌습니다. 혹시 수발인 아주머니가 아실까요?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경숙에게 꽂혔습니다. 경숙의 손에 쥔 검은 에코백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준호가 소리쳤지만 도연은 이미 계획된 듯 CCTV를 확인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예식장에 CCTV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면 될 것 아닙니까? 경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자신이 왜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소연이 차갑게 말한 것입니다. 정수자님, 잠깐 밖으로 나가시죠. 너도 나를 의심하는 거니? 그 순간 경숙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도둑으로 의심하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하루아침에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경숙은 비틀거리며 예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홀로 서 있는데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지? 아들의 새 인생을 확인해 보려 했던 게 그렇게 큰 죄였나?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소연이 자신을 밖으로 내보낸 뒤 예식장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창문을 통해 슬쩍 들여다보니 소연이 도연과 격렬하게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소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계획대로 하는 거지. 이제 어머니가 집 담보 잡는 거 반대 못할 거야. 경숙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소연이 정말 자신과 한패인 걸까요? 아니면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예식장 뒤편에서 홀로 서 있는 경숙의 마음은 절망과 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신뢰했던 사람들이 하나씩 등을 돌리는 것 같았습니다. 예식장 뒤편 흡연구역, 경숙이 홀로 서서 눈물을 훔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소연이 떨리는 손으로 찢어진 봉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는 영수증 뭉치들과 정산서, 그리고
한성대부라고 찍힌 도장이 선명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니 어머니.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사실 2달 전부터 그 빚을 갚고 있었습니다. 경숙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의 과거 보증채무 제가 알아보니까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도연 씨가 그걸 이용하려고 했어요. 소연은 손목에 멍을 보여주었습니다. 며칠 전보다 더 진하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채권자를 만났다가 이렇게 됐어요. 그들이 어머니를 직접 괴롭히기 전에 제가 막으려고 했어요. 경숙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만 그렇게 차갑게 굴었어요? 소연은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도연 씨가 어머니를 상대로 들이대면 쉽게 돈이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막아야 했어요. 그런데 중개센터를 통해 들어오시면 정체를 숨기기 쉬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제가 어머니 편이라는 걸 그들이 알면 저를 먼저 노릴 테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차갑게 굴었어요. 어머니와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요. 경숙의 가슴이 무너졌다가 다시 따뜻하게 차올랐습니다. 소연이 자신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 아까 CCTV 어쩌고 저쩌고 한 거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소연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축의금 제가 미리 보관실에 옮겨뒀어요. 도연 씨가 슬쩍 하려는 걸 봤거든요. 시간대별 장부도 있고 예식장 직원이 증인이에요. 그때 준호가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엄마, 소연아, CCTV 확인했어. 축의금 봉투 도연이 들고 나간 게 다 찍혔어. 세 사람의 눈빛이 동시에 타올랐습니다. 진실이 드디어 밝혀질 순간이 온 것입니다. 이제 가서 다 밝혀야겠어요. 경숙이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식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소연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저도 과거에 아버지 보증 때문에 힘든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상황이 남 같지 않았어요. 도연 씨가 처음에는 투자 이야기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니 집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를 먼저 확인하려고 했던 거구나. 네, 어떤 분인지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중개센터를 통해 오신 걸 보고 혹시 저희를 믿지 못하시는 건 아닌가 생각했어요. 경숙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서로 의심하면서 서로를 지키려고 했네요. 어머니, 전 진짜 준호 오빠를 사랑해요. 그리고 어머니도 제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싶어요. 그 말에 경숙의 마음이 완전히 녹았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도연이 말만 듣고 판단했어요. 투자 이야기도 다 거짓말이었어요. 회사 자금으로 주식 투자하다가 손해본 걸 메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집을 노린 거구나. 네, 소연이가 막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예식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경숙은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다 정리하자. 내가 누구인지, 진짜 도둑이 누구인지 모든 사람 앞에서 밝혀야겠어. 소연이 경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준호도 어머니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같이 해요.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예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습니다. 예식장 안에서는 도연이 여전히 하객들에게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의 거짓말은 모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경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것입니다. 뷔페장으로 돌아오니
노래방 반주기에서 내 하나의 사람은 가구가 구슬프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경숙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오늘 제 얼굴을 벗겠습니다. 장내의 웅성거림이 잠시 멈췄습니다.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경숙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정수자가 아닙니다. 제 이름은 숙. 이 집의 어머니입니다. 순간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친척들과 하객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도연이 비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뭘 하시는 건지, 드라마라도 찍는 건가요? 그때 준호가 휴대폰을 예식장 스피커에 연결했습니다. 예식장 관리사무소 담당자의 음성이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17시 42분 검은 정장의 남성이 축의금함에서 봉투를 꺼내 흰 서류 봉투에 담고 비상구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확인됩니다. 대형 스크린에 도연의 옆얼굴이 선명하게 잡힌 CCTV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장내가 탄식과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나, 저게 뭐야? 도연 씨가 축의금을 가져간 거야? 소연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한성대부 월별 상환 내역서와 채권자 통화 녹취 요약문입니다. 저는 어머니의 과거 보증 채무를 도연 씨와 채권업체들이 악용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도연이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 말 믿지 마세요. 원래 돈의 밝은 애라고요. 어머니 집 노리고 접근한 거예요. 경숙이 단호하게 끊어 말했습니다. 노린 건 너였지, 도연 씨. IMF 때 내가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사람의 진짜 속마음은 돈 앞에서 드러난다는 것 말이에요. 준호가 도연에게 다가가며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회사명의 카드로 개인 주식 투자한 것, 나 다 알고 있어. 투자 확정 운운한 것도 완전 거짓말이었지. 예식장 계약금도 우리 어머니 집 담보로 떼우자고 했잖아. 도연이 뒤로 물러서며 변명했습니다. 그건 회사 운영자금 때문에. 그때 예식장 직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축의금 봉투들 창고 보관실에서 모두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서류 봉투 안에 도연 대표님 명함이 들어있더라고요. 장내가 완전히 정적에 잠겼습니다. 모든 증거가 도연을 향해 쏠려 있었습니다. 경숙이 마지막으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도연 씨, 이제 우리 가족에서 나가세요. 그리고 법적인 것도 각오하시고요.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런 일이 다 있나? 축의금까지 훔치다니.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도연이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다 꾸며낸 거예요. 저 여자가 어머니랑 짜고 치는 거라고요. 소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 손목에 멍이 있을까요? 소연이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채권업체 사람들이 어머니를 협박하러 오는 걸 막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경숙이 소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나를 지키려고 자신이 다쳤어요. 그런데 나한테는 차갑게 굴었죠. 왜인지 아세요? 자기가 내 편이라는 걸 들키면 더 위험해질까 봐서였어요. 장내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경숙을 의심스럽게 바라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감동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판단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새 며느리가 진짜 좋은 사람인지 확인하려고 직접 나서신 거였어요. 경숙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소연아, 미안해. 너를 의심해서. 소연도 울음을 터뜨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야말로 죄송해요. 차갑게 대해서. 두 사람이 서로 껴안았고 장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도연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황급히 예식장을 빠져나갔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그날의 약혼식은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달 뒤 배다리 시장에 늦여름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장독대 옆에는 작은 화분들이 늘어서 있었고 부엌에서는 다시 구수한 보리밥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예전과 같은 듯하지만 뭔가 달라진 풍경이었습니다. 경숙은 장독대 아래 깊숙이 숨겨뒀던 낡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는 하나은행 통장이었습니다. 소연아, 내가 갚아준 그 돈 말이야. 사실 나도 이 통장으로 조금씩 모아뒀었어. 소연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어머니, 늙은 사람도 배울 수 있더라. 차가운 말 뒤에 따뜻한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걸 말이야. 소연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엄마를 일찍 잃고 나서 오래 헤맸어요. 어머니가 싫어서가 아니라 또 무너질까봐 겁이 나서 일부러 거리를 뒀었어요. 경숙이 소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손과 부드러운 손이 맞닿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시대를 건너왔어. IMF도, 보증 문제도, 카드빚도, 단칸방 생활도. 그래서 더더욱 서로를 믿고 의지해야 하는 거야. 준호가 주방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그릇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끓였어요. 소연이가 알려준 레시피로요. 오빠가 요리를? 소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응, 이제 나도 가족일에 더 참여하려고. 준호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세 사람은 작은 원목 식탁을 둘러앉아 김이 오르는 미역국을 마주했습니다. 예전처럼 트로트 대신 라디오에서 청취자 사연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일, 그게 우리 인생의 진짜 복권이지요.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따뜻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사이 도연은 횡령과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채권업체들도 형사처벌을 피하려고 합의를 제안해왔고 남은 빚은 회사 정상금과 도연의 개인 재산에서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깨끗하게 정리됐네요. 소연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이제 새 출발이야. 경숙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경숙은 오랜만에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만년필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써내려갔습니다. 오늘 나는 진짜 며느리를 얻었다. 말수 적고 눈빛이 단단한 아이. 처음에는 나한테 차가웠다. 하지만 그건 미움이 아니라 나를 지키려는 방식이었다. 상처는 남아있지만 그 위에 새살이 돋듯이 우리도 다시 시작할 것이다. 창밖으로 인천항의 불빛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90년대의 그 무너짐도 오늘의 이 반전도 결국은 한 식탁 위로 모여들었습니다. 경숙이 일기장을 덮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규칙을 하나 만들자. 불안한 마음은 말로 표현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야. 소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어머니.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규칙이네요. 며칠 후 세 사람은 함께 시장에 나갔습니다. 경숙이 채소를 고르고 있는데 시장 상인들이 반겨주었습니다. 경숙 씨, 며느리 참 좋은 사람 만났네. 그러게 말이야. 젊은 사람이 어른 공경할 줄 아니까 보기 좋아. 소연이 수줍게 인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함께 저녁을 준비하면서 경숙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려면 시간이 필요하구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였어. 소연이 된장찌개를 끓이고 준호가 상을 차리고 경숙이 밥을 푸는 모습.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가족의 리듬이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 같네. 경숙이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세상은 그렇게 한 그릇 미역국의 따뜻한 온기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서로를 의심했던 시간들도 오해했던 순간들도 모두 이해와 사랑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인천 배다리의 작은 집에서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는 세 사람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녁 하늘에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경숙은 창가에 서서 그 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요. 이런 선물 같은 가족을 주셔서